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 방에서 제 이름이 적힌 그것도 유언장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 출근 챙기고 손주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다가 며느리 방 청소를 좀 해주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옷장 위에 먼지를 닦으려고 손을 뻗다가 두툼한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필 그 봉투에 제 이름이 굵직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세상에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거기엔 제 전 재산을 며느리 앞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쓴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갔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언제 이런 걸 쓴 적이 있나? 아니, 왜 며느리 방에서 이런 게 나온 거야?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핑 도는데 그때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그 목소리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얼떨결에 유언장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했죠. 이게 뭐냐? 이게 왜 내 방에 있냐?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더니 제 손에 있는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갔어요. 어머니, 그거 그냥 오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제 전 재산이 적힌 유언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뇨?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눈을 감으면 그날 장면이 영화처럼 떠올라요. 제가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어봤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가족한테 칼날이 겨눠지는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어요. 아들 대학 보낼 때 제가 허리 휘도록 시장에서 장사하고 남편이 병치레할 때도 혼자 다 감당했죠. 집도 그렇습니다. 제 손으로 제 피땀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제 전 재산을 제 며느리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손주 도시락 챙기고, 빨래 돌리고, 저는 늘 그렇듯 며느리 방까지 청소를 해주려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며느리 방은 제가 일부러 잘 안 들어가요. 사생활 존중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쓰는 공간에 괜히 들어갔다가 기분 나빠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은 옷장 위에 먼지가 쌓인 게 보여서 그냥 닦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손을 뻗다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꽤 두툼했어요. 저는 그냥 보험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 봉투 앞면에 큼지막하게 볼펜으로 제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세상에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 재산, 제 집, 제 통장까지 모두 며느리 앞으로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쓴 적이 없는 제 필체도 아닌 그 문서가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며느리 앞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있으니 며느리 얼굴이 순간 확 굳더군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그 목소리,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게 뭐야? 왜 내 방에서 이런 게 나와?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갔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더군요. 아, 어머니,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장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라고요? 제 재산을 몽땅 넘긴다는 유언장이 장난일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장난? 이게 장난이냐? 내가 감히 이딴 걸 왜 가지고 있어? 그때 며느리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들킨 아이처럼 허둥대면서도 끝내 뭔가를 감추려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뭐, 필요하다고? 내가 죽어야 필요한 거 아냐? 내가 죽어야 이게 효력이 있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혹시라도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아드님 힘들까봐 제가 책임지려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는 며느리가 너무 낯설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착한 척하고 효부 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제 등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유언장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구나. 더 무서운 건 아들이었어요. 혹시 이 일에 아들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일이냐? 내 방에서 이런 게 나왔다. 아들은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언장의 내용을 읊어주자 얼굴빛이 싹 변하더군요. 엄마, 그게 왜 엄마 방에서 나왔어? 내 방이 아니야. 내 마누라 방이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었는데 제 등을 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집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마주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고 아들을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짓에 동조했을까? 그럴 리가 있나? 내 며느리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일 리가 없잖아 하면서요. 하지만 제 눈앞에 똑똑히 존재하는 유언장은 제 마음을 산산이 갈라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아들에게 따져 물었을 때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거냐? 이게 대체 뭐냐고 내가 물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엄마 방에서 나온 거야? 내 방이 아니야. 내 마누라 방에서 나온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니. 그제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써본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만약을 대비, 내가 죽는 걸 대비하는 게 만약이야? 내가 뭔데 내 죽음을 대비해.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제발 둘 다 진정 좀 하세요. 오해야, 오해라고요. 애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싸우면 어떡해요. 오해? 내 눈엔 이게 오해로 보여.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유언장을 써서 내 마누라한테 넘기겠다고 적은 게 오해야.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릴 정도로 높아지니까 손주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소리 지르세요? 그 어린 아이 앞에서 제가 더 이상 소리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손주를 안아주면서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미쳤어? 왜 그런 걸 쓰고 있어? 나도 몰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써놓은 거라고 했잖아. 혹시 모르다니. 엄마가 살아계신데 그딴 문서를 왜 방에 두냐고. 나만 잘못이야? 당신도 같이 얘기했잖아. 엄마 연세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자고.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아들까지 이 일에 연루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낳아준 아들, 내가 온몸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으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귀에 자꾸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그 유언장, 내가 같이 만든 거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내가 바보 같았어. 당신이 연세도 있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법적으로 분쟁 생길까봐. 그래서 미리 정리해두면 좋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내 재산을 내 의사도 안 묻고 며느리 앞으로 넘기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내가 제정신이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 진짜 욕심 없어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아드님 힘들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지고 싶었어요. 제가 며느리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책임? 내가 책임져? 내가 날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죽음을 대비하고 내 재산을 내 이름으로 써놔. 그 순간 며느리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이었죠. 그 후로 저는 집안에 있는 서류며 통장, 도장 같은 걸 다 챙겨서 제 방에 숨겨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자는 사이에 또 무슨 짓을 할까봐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걸 엿듣게 됐습니다. 부엌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네, 변호사님. 그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 아직 모르세요. 그냥 잘 넘어갈 거예요. 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순간 제 귀에 변호사님이라는 말이 꽂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야? 변호사까지 끼고 있다고?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던 거잖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는 부엌 문 뒤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냐? 그날 며느리의 전화통화를 엿들은 순간 제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 아직 모르세요. 그냥 잘 넘어갈 거예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 짧은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변호사 준비 다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장난이나 대비 차원에서 써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철저히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부엌 문 뒤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날 없애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 말이 마치 제 사형 선고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며느리의 손끝, 아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얘야, 요즘 내 마누라가 변호사랑 통화하던데 무슨 일 있니? 아들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변호사라니요. 내가 똑똑히 들었어. 내 마누라가 변호사님 하면서 얘기하던 거. 그러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당황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그냥 저희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상담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었어요. 상담? 그게 별 의미 없는 상담이냐? 내가 내 귀로 들었어. 어머니는 아직 모르신다. 준비 다 돼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엿들으시고 와서 소란을 피우세요. 엿들었다고? 내가 그 말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엿들은 게 잘못이냐? 아니면 내 마누라가 내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한 게 잘못이냐? 아들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려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낌새가 많았어요. 며느리는 밤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붙들고 속삭였어요. 가끔은 노트북 화면에 뭔가를 켜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더군요. 제가 방문을 살짝 열려고 하면 잽싸게 화면을 닫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국 큰맘 먹고 제 오랜 친구, 교회 집사님에게 이 일을 털어놨습니다. 나 큰일 났어. 내 며느리 방에서 유언장이 나왔어.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변호사까지 끼어 있는 것 같아. 집사님은 깜짝 놀라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건 장난이 아니야. 요즘 그런 사건들 뉴스에도 많이 나와. 어르신 재산 노리고 가짜 유언장 쓰고 심지어 사고 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잖아. 언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말에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전화를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하나하나 적어놨어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어떤 낯선 남자를 만나는 걸 본 거예요. 그 남자가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딱 변호사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그냥 보험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떠난 뒤 쓰레기통에 버려진 커피컵에 적힌 로펌 이름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건 보험 상담 따위가 아니었어요. 진짜 변호사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솔직히 말해라. 내 마누라랑 변호사 만난 거, 그거 다 알고 있었지?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가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면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 같은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려고. 형식적인 문제.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날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유언장을 쓴 게 형식적인 문제냐.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서 왜 몰래 변호사까지 만나냐는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방을 들락거리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위임장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가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젠 확실하구나. 이 애들이 날 완전히 몰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날 제 손에 들려있던 종이는 유언장보다도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이름이 쓰여 있었고 거기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며느리에게 위임한다. 제가 언제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젠 숨도 못 쉬겠다. 얘네들이 날 진짜로 없애려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다 놓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위임장, 이건 또 뭐냐? 아들은 제 손에 있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걸 어디서? 내 방에서 나온 거야. 내 마누라 서랍 깊숙이에서. 이게 다 뭐냐고 내가 묻잖아.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냥 연습이에요. 정식으로 쓴 것도 아니고 효력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작성해 본 거예요. 제가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연습? 내가 지금 날 바보로 아냐? 내 이름 도용해서 변호사까지 끼고 위임장까지 준비해 놓고 그게 연습이야?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게 왜 엄마한테 들켜서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일이 커졌다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은 못하고, 일이 커졌다고? 이게 내 본심이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 모시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드님도 일하느라 바쁘고 손주들 챙기느라 힘든데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제가 아무 권한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내 눈치 보면서 밥하고 청소하고 손주까지 챙기는데 누가 힘들다고? 내가 내 재산을 노린 게 사실 아니야.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 뭘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요즘 세상에 미리 대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 내가 살아있는데 날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 소동은 결국 복도까지 다 퍼졌습니다. 옆집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놀라서 뛰어왔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집 밖까지 다 들려요. 저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가짜 유언장에 위임장까지 써놨다니까요. 이웃 아주머니가 기겁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순간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은 순식간에 친척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제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카네가 언니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내가 직접 봤어. 며느리 방에서 나온 거야. 내 이름 도용한 위임장까지 있었어. 세상에 언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피의자가 되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난리가 났어요. 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엄마가 살아계신데 유언장, 위임장이 웬 말이냐? 형수, 이건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혹시라도 어머니 쓰러지시면 제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제 마누라만 탓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연세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대비하려고 한 거라고요. 나쁜 의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믿으시겠어요.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한숨과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널 그렇게 키워준 분인데. 이게 다 돈 때문이지 뭐.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밤새워 장사하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널 키웠는데, 내가 날 이렇게 배신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안에서도 늘 방문을 잠그고 지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옆에 작은 망치 하나를 두고 잤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다녀간 이후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울었고 아들은 저를 피하듯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내가 모든 걸 빼앗길지도 몰라. 그런데 며칠 뒤 믿기 힘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꽂혀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에 로펌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었고 거기엔 이미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도장? 내 도장은 내가 숨겨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분명 제 도장을 방 서랍 깊숙이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장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은 그대로였는데 제 도장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도장까지 빼돌린 거야? 그 순간 숨이 막혀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내 도장 가져갔니? 왜 내 도장이 없어졌어?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그냥 잠깐 썼어요. 다시 갖다 드릴게요. 잠깐? 내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왜 가져가? 내가 무슨 권리로?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가 그냥 은행에서 대출 상담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몰래 하려던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대출? 그럼 왜 위임장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 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냐고. 며느리 얼굴빛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변호사님이 그냥 예시로 만들어준 거예요. 효력 없는 거라니까요. 저는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예시. 내가 사람 목숨을 장난감으로 아냐? 내 재산, 내 이름, 내 도장으로 예시를 만들었다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가까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에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경찰관님, 제 며느리 방에서 가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임장도 발견했어요. 제 도장까지 도둑 맞았습니다. 저를 없애고 제 재산을 노리려는 게 분명해요. 경찰관은 놀란 눈빛으로 제 얘기를 듣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서류랑 증거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직접 챙겨놨어요. 제가 가방에서 구겨진 유언장과 위임장 사본을 꺼내 보여주자 경찰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갔다 왔다. 이젠 더 숨길 수 없어. 너희들 다 조사받아야 돼.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걸 경찰에까지 얘기하세요? 가족끼리 해결하면 되잖아요. 가족끼리? 내가 지금 가족이냐? 내 도장 훔쳐다 위임장에 찍은 게 가족이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집 장만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어머니 재산이 그냥 묶여 있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너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내가 내 아들이 맞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눈앞에서 돈 얘기를 해? 며느리는 그제야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었어요. 이 집에서 살면서 늘 어머니 눈치 봐야 하고 손주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그런데 정작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뭘 위해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몫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몸. 내가 언제부터 내 재산의 몫을 주장할 자격이 있었니? 내가 뭘 희생했는데? 내가 손주까지 키워줬고 내 밥까지 다 해줬는데 내가 내 재산에 욕심낼 자격이 있어? 결국 일은 더 커졌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웃들 눈길은 차갑게 바뀌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래, 이젠 숨기면 안 돼.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그래야 내가 다시 살 수 있어.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 변호사와 만난 정황, 사라진 도장 그 모든 걸 적어둔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날,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두근거렸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고하신 사건 관련해서 조사차 왔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경찰까지 끌어들이셨어요? 우리 집 망신 다 시키시려고요? 망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잖아.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쯤 내 재산은 내 마누라 손에 들어갔을 거 아냐.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며느님, 두 분 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제가 바로 조치할 수 있어야 해서. 그래서 변호사 친구한테 그냥 자문만 구한 거예요. 경찰관이 단호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위임장에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까? 어르신 말씀으로는 도장을 분실했다고 하셨는데 며느리 방에서 발견된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눈을 굴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예요. 진짜 효력 없는 건데 괜히 어머니께 불안감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찍어봤다고? 내가 내 도장을 훔쳐다가 찍어놓고 찍어봤다고? 내가 지금 사람 목숨을 장난으로 아냐? 경찰관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진정하세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알고 있었어. 근데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한 거야.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분쟁을 안 생기게 한다고? 분쟁은커녕 내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유언장에 내 이름을 쓰고 위임장에 내 도장을 찍어놓고 그게 분쟁을 막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계속 흐느끼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하나둘씩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뉴스에도 자식들이 부모 등쳐먹는 사건 많이 나오던데 설마 진짜예요? 세상에 그 착하던 아드님이 어떻게 며느리는 또 왜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유언장도 위임장도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밝혀내야 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또 전화를 받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지 못했는지 제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경찰에서 조사받긴 했는데요. 제가 그냥 울면서 오해라고 하니까 조금은 넘어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집착을 하셔서 그렇지 사실 저희 계획은 아직 들킨 게 없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아직 들킨 게 없다? 세상에, 이 애가 지금도 뭔가 꾸미고 있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아직 들킨 게 없어요. 그 말이 제 핏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라. 내 마누라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직 들킨 게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왜 녹음하세요?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가족? 내가 지금 가족이냐? 내가 내 도장 훔쳐다 찍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게 가족이야?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뛰어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제가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며느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아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다니게 됐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저는 밤마다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낳은 아들도 내 곁에 붙어있던 며느리도 다 내 등을 찌르고 있었구나.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원 앞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 두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집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법정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옆에는 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이렇게 내 적이 되어 마주 앉아 있다니. 재판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 재산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희생하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고 자꾸 저를 몰아붙이시니 그 목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젊은 며느리 참 불쌍하다. 순간 제 안에서 불이 치솟았습니다. 불쌍하다니? 불쌍한 건 내가 불쌍하지.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언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에 도장을 훔쳐 찍은 게 누군데.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발언은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제가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유언장입니다. 제 필체가 아니고 저는 이런 걸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임장 사본인데 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도장을 분실했었고 그 시기에 며느리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폈습니다. 분명히 필체 감정과 도장 감정이 필요하겠군요. 검찰 측 증거 확보 절차 진행하시죠.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계획은 아직 들킨 게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집착하셔서 그렇지 사실 저희 계획은 아직 들킨 게 없어요. 법정 안은 일순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였고 그녀가 변호사에게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세상에, 계획이라니. 저 며느리 아예 다 꾸미고 있었던 거잖아. 며느리는 그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건 그냥 제가 실수로 한 말이에요.
진짜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시면 그때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엄마를 해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얘야, 내가 아직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정리하려는 게 분쟁을 막는 거라고? 내가 내 아들이 맞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날 짓밟을 수 있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울어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분들이 재산을 노리고 위조한 게 사실입니까? 며느리분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눈물이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제 이름 도용한 유언장, 제 도장이 찍힌 위임장,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내 노년이 이렇게 처참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야 저 아이들, 내 손주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지. 재판이 두 번째로 열리던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필체 감정 결과와 도장 감정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손을 꽉 움켜쥔 채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검찰 측에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언장과 위임장에 기재된 필체는 피고인 며느리 씨의 필체와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또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피해자, 즉 어르신의 실제 도장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판사는 방망이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드러났구나. 내가 괜히 미친 사람처럼 오해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쓴 건 맞는데 그건 그냥 연습이었어요. 진짜로 쓸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랬던 거예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단순 연습이었다면 왜 어르신의 실제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다 찍었습니까? 그리고 왜 변호사와 통화하며 계획은 아직 들킨 게 없다고 했습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아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불안해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 때문에 소송이 생길까봐 그래서 아내한테 같이 준비하자고 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얘야, 내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지금 와서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겠다고? 내가 진짜 그랬다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사실 다 제 욕심이었어요. 아내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얘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내 아들로 돌아오길 바랐던 거야.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들이 양심은 있네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늦게라도 말했으니 다행이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의 회개라기보다는 며느리를 구하기 위한 거짓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남편이 모든 걸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상 아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의 지시만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무너진 듯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나 왜 그랬을까?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내가 왜 욕심을 냈을까? 저는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냐고? 내가 내 아들이면서도 돈 앞에서 눈이 멀었기 때문이야.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이야.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그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나약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어서 쉽게 아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 사고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재산이 제 앞으로 넘어오겠죠. 남편은 마음이 약해서 자꾸 망설이니 변호사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장이 읽히는 순간 법정 안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 며느리 정말 무섭다. 남편까지 속이고 시어머니 죽음을 기정사실처럼 말하다니. 저는 의자에서 몸이 떨려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드러났구나. 저 아이가 결국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구나. 아들은 그 이메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내가 나까지 속였어?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오해예요. 변호사님이 과장해서 쓴 거예요.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내가 널 믿고 엄마를 의심했는데 결국 넌 날 속였구나. 난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저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구나.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널 위해 모든 걸 바친 엄마였다는 걸. 법정 마지막 날, 제 심장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울음을 머금은 얼굴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포기한 듯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씨, 즉 며느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조된 유언장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통화, 이메일 기록 등에서 범행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단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4년을 명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미 모든 증거가 당신의 의도를 입증했습니다. 눈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 제가 시킨 겁니다. 저를 처벌하세요. 제발 아내만은 살려주세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주장 또한 참작하였으나 주도적으로 움직인 정황은 아내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참고인으로서 책임을 면하되 가정 내에서 도덕적 책임은 스스로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들은 그대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처음부터 엄마 편에 섰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감옥 가는 걸 바란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내 아들이 되어주길 바랐던 거야. 그런데 넌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며느리분이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를 용서해줘. 제발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엄마가 믿어주시는 아들이 되고 싶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 같았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얘야, 용서는 하마. 하지만 내가 예전처럼 너를 믿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내가 날 배신했던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 믿음은 무너져 내렸거든.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잠깐 눈을 가릴 수 있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구나. 가족이라는 이름도 탐욕 앞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을 버릴 수 없다. 끝까지 지켜보리라. 언젠가는 진심으로 다시 내 품에 돌아오겠지. 재판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파문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아들은 예전처럼 제 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손주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더 빨리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밤에 홀로 누우면 가슴속에 칼날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이 떨어지던 순간, 위임장에서 내 도장을 보았던 순간,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로 계획은 아직 들킨 게 없어요라고 말하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눈앞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제 방문 앞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도 왔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엄마가 마음 풀릴 때까지. 저는 처음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뒤엔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록 아들이 매일 찾아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틈으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엄마가 왜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문을 열고 아들을 보니 무릎이 다 달아해진 바지와 눈물로 젖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얘야, 내가 널 버릴 수 있겠니? 하지만 믿음을 잃은 건 쉽게 회복되지 않아. 내가 진심이라면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다오. 아들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게요. 엄마 앞에서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기대지 않고 새벽마다 일을 나갔고 매일 밤 퇴근하면 제 곁에 와 앉아 하루를 보고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 잘 마쳤어요. 엄마, 손주들 학원비는 제가 직접 냈습니다. 엄마, 이제 제 힘으로 집안 꾸려볼게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 얼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며느리는 저를 향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주들 데리고 집에 오긴 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겁고 서늘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자꾸 울어요? 할머니랑 화해 안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얘들아, 엄마랑 할머니가 다 잘못한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풀리겠지. 세상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도 있단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칼날이라는 것을요. 돈 앞에서 가족도 사랑도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 때문에 무너져도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리며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사람답게 살 기회를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상처를 제 삶의 마지막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얘들아, 돈이란 건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단다. 행복은 믿음에서, 사랑에서 오는 거야. 너희는 절대로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렴. 손주들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는 꼭 그렇게 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이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유언장. 그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울이고 믿음은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식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상처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졌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걸요.